심해의 은밀한 위협. 대처할 틈조차 주지 않고 적을 침몰시키는 해전의 필살병기 어뢰. 북한의 간첩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고속정을 건조하기 시작한 1970년대. 무장을 갖추지 않은 함정은 쇳덩이일 뿐 우리가 만든 함정에 탑재할 해상무기 체계를 개발하자. 어뢰 개발 경험은 물론 어뢰를 본 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자주 국방 의지만으로 도전했던 무유도 어뢰 개발. 그 과감한 첫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유도 어뢰 개발에 직접 참여한 주역들과 함께 한국 해상무기 체계의 개발에 위대한 첫 도전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첫 해상무기인 무유도 어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 주역이시면서 우리나라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터전을 닦고 이끌어오신 박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희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기부터 다양한 함정과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수행하신 송준태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초기부터 어뢰 개발을 수행하시고 해상무기 개발 본부장을 역임하신 박성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송 박사님, 우리가 이제 함정 개발사를 다룰 때도요. 예. 일반 선박과 함정의 차이를 짚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 무기 체계도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함정에 장착해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해군 무기 체계나 혹은 다른 육상이나 이 공중 무기 체계에 비해서 어떤 좀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주안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질문을 저희가 답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상무기 체계만에 가진 특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바다라는 운영 환경 때문에 모든 게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1970년대 중반에 육군용으로 발칸프라는 그 포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 성능이 좋아서 함정에 탑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함정에 탑재하자마자 금방 녹이 슬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발칸포 함정화 사업이라는 별도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함정용으로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수중 음향을 이용해서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소나라고 하는데요. 그 수중 음향 특성 자체가 수온, 수심, 염분도, 해저 지형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를 개발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기술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소나의 경우 바로 밑에 표적을 두고도 표적을 탐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해상무기 체계는 해양이라는 특이한 운영 환경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야 할 고려사항이 지상무기나 공중무기 체계보다 훨씬 많아지고 또 기술적 어려움도 몇 배, 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잠깐만 이야기를 좀 들어도 육상과 이제 공중무기 체계랑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예. 있는 게 해군무기 체계인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어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희 박사님, 예. 어뢰는 좀 어떤 무기 체계고요? 또 해군 전력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무기인가요? 예, 어뢰는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에서 발사하여 적 수상함 및 잠수함을 공격하는 수중의 유일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 발에 그 수상함과 잠수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현재 전투함 및 수상함에는 반드시 탑재되는 공격용 무기로서는 미사일과 그다음에 어뢰를 반드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해군 무기 체계로서는 매우 중요하며 해군에서 가장 먼저 그 국내 개발을 요구를 한 것이 어뢰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일화가 있는데 89년도에 당시에 그 저희들 미사일 대한 미사일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문제로서 해군에서도 그 연구개발에 굉장히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작전부장이 감병기 제동님이었는데 이분이 실패해도 좋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그 국내 개발 의뢰는 우리의 그 프라이드를 위해서 꼭 좀 해주라 하는 그런 군의 그러한 그 희망과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송 박사님, 네. 이제 물 밑에서 배를 공격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어뢰는요, 처음에 언제 등장을 했고요, 또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도 궁금한데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뢰는 186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실용화되었습니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실용화되면서 크게 발전했는데 세계대전 중에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함정 수가 일본을 제외하고 약 2,700여 척에 달합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있었던 현대해전은 82년 포클랜드전인데요. 그때 영국 핵잠수함이 발사한 그 구식 직진 어뢰 한 발로 아르헨티나의 14,000톤급 순양함을 격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아까 박성희 박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완샷, 완킬의 위력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그 수중 무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표적으로 해서 잠수함에서 주로 운영하는 길이 5, 6m 내외의 무게가 무거운 중어뢰와 잠수함을 표적으로 해서 항공기와 수상함에서 운영하는 길이 3m 내외의 아주 좀 가벼운 경어뢰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외에도 이제 공격해오는 어뢰 자체를 요격하는 요격어뢰, 또 어뢰를 로켓에 장착해서 발사해가지고 원거리 잠수함을 공격하는 장거리 대잠어뢰도 있습니다. 이제 수중 표적을 추적하는 유도 방식에 의해서도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2차 대전까지는 발사 전에 그 코스를 설정하면 그대로 주행하는 무유도 직진 어뢰가 유행을 했고요. 그거밖에 없었고 이후에 음향 센서, 소나를 머리 부분에 장착해서 능동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음향 호밍 어뢰, 또 발사한 후에는 어뢰와 연결된 유선을 통해서 그 통신할 수 해가지고 발사함에서 그 추적 항로를 유도할 수 있는 선유도 어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뢰는 뭐 현대에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수중 표적에 대한 탐지성을 향상시키는 거, 또 유도 기술을 정밀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 표적의 선체를 이제 그 파괴하는 그 파괴력, 그러니까 탄두의 파괴력을 증대시키는 거. 셋째는 고속화, 그다음에 항주거리 증대 등 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초공동 형상이라는데 영어로는 슈퍼 캐비테이션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초고속을 발휘하는 수중 로켓 추진 어뢰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러시아, 미국, 독일에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어뢰의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그렇던 역할이 굉장히 또 다양한데요. 이제 그 어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서 발전시켰느냐라고 하는 이 어뢰 개발사에 대해서는 차츰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알아가 볼 텐데요. 그래도 먼저 이제 대략의 역사를 조금 알아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눌 이야기의 어떤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은데요. 박성희 박사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무유도 어뢰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뢰들이 구체적으로 개발돼서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데 또 대략적으로 실전 배치된 부분들까지 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이 무유도 어뢰 우리 박철희 박사님과 송유대 박사 처음에 시작했던 거 사실 무모한 그 시작이었어요. 그 무모함 속에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뢰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한 단계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어뢰들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계기가 돼가지고 80년에는 지금 현재 군에는 미제 어뢰들만 있었는데 80년대는
그 우리가 막 44를 개조해서 K744라는 거를 개발했고, 그다음 90년대는 이 완전히 이제 독자 설계로 이 중어뢰 같은 거는 외국에서 사오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안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우리 해군에서도 돌고래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미 해군으로부터 이 어뢰를 사오려고 했는데, 당신 나라 국가는 디펜시브 웨폰, 방어용만 갖고 있지 공격용은 가질 수 없다 해서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우리 잠수함용 중어뢰는 어떻게 하든지 실패해도 좋다, 만들자.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개발 분위기가 이런 분들과 함께 군이 동아대에서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들 90년대는 이걸 완전 독자 설계해서 잠수함에 지금 현재 탑재하고 있는 게 백상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중어뢰 큰 묵을 중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95년부터는 군에서 또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국산화가 되고 있거든. 5년 동안 개발해서 이거를 첫 발사 시험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어뢰도 만들어주라 해서 막 44를 다 이제 도태시키고 95년 이후부터는 2000년도에는 순수 국내 개발은 이 청상어를 탑재를 합니다. 예. 이거는 아까 우리 송 권사님께서 어뢰를 설명할 때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유도하고 더 파괴력이 큰 이 자그마한 경어뢰는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중요한 것은 국내 방산업체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확충시켰다는 거. 이 두 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지만은 이 전술 무기 중에 이제 자항기라든지 자항식 기만기, 이게 자항식 기만기입니다. 이는 뭔가면은 오는 어뢰를 기만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업체에서까지도 이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무기 체계와 좀 특징적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 분의 역할, 그 손원택 박사님이라고 박철 박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게 또 외국에서 도와주질 안 해요.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철학이란 거는 무조건 국산이야. 그걸 수임받은 그걸 교육받은 저희들로서는 이 완전 독자 개발로 성공하자 한 그러한 통해서 국내 방산업체까지 역량을 제고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은 다른 무기 체계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 어뢰 자체를 공격용이라고 해서 되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산화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집중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만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몇 분의 또 견고한 그 선구자적 역할이 결국 이런 그 성공을 또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징후는 없다. 반격하거나 피하거나 심지어 공포를 느낄 시간마저 주지 않는 침묵의 파괴자. 작은 물결조차 일으키지 않고 다가와 대형 함정을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수중무기 체계 어뢰. 어뢰는 중량에 따라 중어뢰와 경어뢰로 구분한다. 800kg 이상의 중량을 가진 중어뢰는 주로 잠수함에 탑재 운용하며 300kg 이하의 경어뢰는 수상함과 항공기에 탑재해 운용한다. 어뢰는 유도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은 발사하기 전 설정해 놓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무유도 어뢰다. 세밀한 조준 타격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발을 동시 발사해 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발사 후엔 방향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이 이동할 경우 공격에 실패하며 오히려 아군의 위치만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주로 유도 어뢰를 사용한다. 유도 어뢰는 발사 후 표적의 위치를 추적해 공격하는데
그 유도 방식에 따라 음양유도 어뢰와 선유도 어뢰로 구분한다. 음양유도 어뢰는 최초 발사 후 목표물이 내는 소음을 탐색해 자망하다가 종말에는 어뢰 쪽에서 음파를 직접 쏘아 그 반사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찾아낸다. 하지만 최근 수상함에는 소리를 내는 기만기를 바닷속으로 투입해 어뢰를 따돌려 음양 어뢰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선유도 어뢰는 어뢰와 잠수함에 연결된 유선을 통해 직접 조종하며 유도한다. 어뢰 내부에 소나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 용적을 줄일 수 있고 잠수함에 탑재한 대형 소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의 기만체에 속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직접 조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유도 도중에 공격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박철희 박사님, 해상무기 연구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것이 1973년도에 박사님께서 직접 국내 최초의 이제 이 어뢰 개발을 착수하셨는데요. 이 어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익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알겠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형편이나 또 기술 수준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상당히 무리한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뢰 개발을 이렇게 착수하게 된 배경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겨우 뭐 줄질하고 페이퍼질하고 만들 그 엊그제인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합참 본부장 이병헌 중장인데요. 이분이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해군인 것도 알고 다 알고 AD 조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합참에서 ADD가 원하는 연구 계획서 내면 그것도 다 최종적으로 그것도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결정되는 데는 지원이고. 근데 그때 의뢰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의뢰를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또 문제가 해군에서 문제는 고속정도 문제가 있지만 고속정에 뭘 달아야 할 건가.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고속정 격파를 이어서 의뢰를 만들어. 참, 우리가 고속정 깊이가 1m 될까? 거의 가다가 파도 치면 언론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뢰는 이건 잠수함 잡는 의뢰고 또 근데 상당히 그 걱정되는 게 하여튼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하겠다 못하겠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만 뭐 나폴레옹이 옛날에 큰 결심 내릴 때는 화장실 갔다 오면 결심 내린다고. 근데 나보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해가지고 이제 영수에 돌아와서 그 영수도 하루 우리 회의하자고. 이런 제의가 왔는데 어떡할래? 나는 속으로 노를 할 줄 알았어요. 하도 범위가 크고 그때 노를 한 이유가 미국 의뢰를 똑같이 만들려면 우리가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 흉내에서 만드는 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손가락 묻었어요.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선 큰게 소프트웨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원리를 알고 우리가 새로 설계를 해야죠. 그걸 하려면 현재 그때 당시 연구소 분위기를 봐서는 그걸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회의 보니까 하자 해봅시다 그래. 가만히 가니까 아예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뭐 가다가 어떻게 뭐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 그러셨군요. 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선 그때 생각은 우선 1년간 우리가 가능성 판단을 하는 기간을 뒀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할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자.
예, 그러셨군요. 막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실제 어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이 또 상당 부분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떻게 인력이 구성이 되고 충원이 됐습니까? 두 사람이죠. 이 사람 송 박사 우선 너 어떻게 할래? 아까 하여튼 좋은 사람 추천해봐. 아까 예. 제가 중간에 박사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시죠. 그 박지희 박사님도 합창가면 이해할 수밖에 없고 딱 하자는데 송 박사님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출발됐어요. 예. 예, 말씀 계속 주세요. 네. 말씀 계속 주세요. 예, 인력 충원과 구성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베르베르 생각나는 게 그때 일본 출장 갔을 때 일본 해군 연구소 가니까 어뢰를 보여줍니다. 일본 어뢰가 그 산소 어뢰라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뢰입니다. 그게 진주만 때 그 어뢰 갖고 지나면 다 폭격한 겁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커요. 그거는 안에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산소 엔진이라는 게 산소통 공기로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축된 산소를 넣고 그거 다 기름 넣고 그래서 태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또 그때 관심 있게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너희도 연구소 새로 만들어갖고 이 기술이 필요하면 자기도 오래 예를 들면 대사관 주관 그때 뭐 무관부의 직원이라고 속에서 들어와서 자기도 연구소 왔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까지 제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선 간첩순 잡는 어뢰를 하고는 전혀 딱 말이지 이건. 그래서 아이고 그때 출장 갔을 때 상당히 뭐 좋게 그렇게 대해야지 우선 우리 목적도 틀리고 잊어버리자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뢰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 구성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인력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뢰 개발에 들어갔던 인력이 이 두 분 말고 또 어느 분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네. 1년간 유예 기간 이제 피지빌리스트 가능성 판단이죠. 예. 그러면서 사람도 물색하고 그때 의뢰를 하나 또 도시 의뢰가 어떤 생기나 보자 우리 가져오게 되고. 네, 그렇게 또 시작을 하셨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모든 무기 체계의 개발이 어떤 성능을 갖출 것인지라고 하는 대략의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무유도 어뢰 개발 착수하실 때 또 기본적으로 하신 구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할 어뢰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마크 44라는 실제 이 그 어뢰를 홍능 연구소에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뢰를 본 적도 없고 다들 뭘 봐야 알죠. 아무리 잠깐. 그래서 우선 갖고 와서 그러니까 갖고 와서 보니까 결국 그 비슷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혹시 뭐 거기 또 부연 설명 혹시 더 주실 그러니까 송 박사님께서. 우리 팀에 또 해군 가제대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기술장교로. 그래가지고 박철희 박사님이 명을 하셔가지고 실제 어뢰 운반은 그분이 하셨습니다. 진해 내려가서 다 해가지고 연구실에 갔다 오는 건 저는 직접 안 했고요. 그분이 이제 연구실에 해군에서 인수받아서 물론 행정 절차 복잡한 거는 이제 다 해주셨는데 그건 말씀을 안 하셨고 저도 내막은 몰랐고 언제 가서 가져가라는 명을 받고 그분이 가서 어뢰를 이제 그 당시 제 생각이 기차로 운송한 걸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연구소까지 운반해서 딱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어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또 즉각 박철희 박사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그 해군 기술장교께서 이제 어뢰를 그 마크 44를 이제 홍능 연구소에 갖고 오게 갖고 되고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송 박사님도 처음 보게 됐던 것이죠. 예.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당시 이제 어뢰 개발팀이 이제 마크 44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제가 해군 기술장교 3년 생활했는데 저 자신도 어뢰 실물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 당시 또 어뢰 자체가 그렇게 흔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 해군에서 마크 44를 어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어뢰 개발사에 다 나오는데 어뢰 자체가 귀할 텐데
물론 이제 탄두의 그 폭격이 있습니다. 그건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연구실에다 갖다 놓고 회의 탁자에다 딱 놓으니까 이제 가져온 사실을 알고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고 들어오다가 문을 열고 이 폭탄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다 뒷걸음질 뭐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 우리 박상희 박사도 기억나겠지만 이제 실장님은 겸직이셔서 다른 방에 계셨고 그 저희들이 이제 해군 연구실이 계속 저 연구 과제가 좀 부실하다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점점 좁아졌어요. 예. 큰 탁자를 놓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선임이라고 창가에 앉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뢰를 등지에 쥐고 다 앉은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화장실 가려면 이분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이 공간이 좁아서. 뭐 그래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가서 저 행정실에 가서 항의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본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크 44 어뢰는 그 당시로서는 첨단 어뢰입니다. 이게 탐지도 하고 추적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뢰 모습을 갖춰서 수중에서 달리기만 해라. 그게 저희가 받은 명의였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무유도 어뢰를 개발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가져온 마크 44는 저희들한테 그 어뢰의 구성 체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네, 그런 또 일화가 또 있었었군요. 네. 이제 이 질문 이제 박성희 박사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객관적인 이제 답변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이 무유도 어뢰를 개발할 당시에 국내 이제 산업체 현황하고 이제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말 우리가 도전해 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좀 갖춘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두 분한테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죠. 나가 보니까 만들 곳이 없어요. 뭐 프로펠러 하나 제작할 때도 없고 상당히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저희들이 어뢰란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참 그때 인상에 남는 거는 저희들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는 우리 송 박사님이 또 이것저것 조함을 함정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 무기 개발 체계에 대한 그 시스템 공학은 또 그런 설명이 있었고 또 박철희 박사님은 그 이 어뢰를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뢰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예. 저희들은 몰랐고 칠판에서 Six Degrees of Freedom이라고 Six Stop Equ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동 방정식을 탁 쓰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명석이 책임자인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우선 내가 아는 게 뭐 교사에서 습습하는 거 소위 동력학입니다. 어뢰 강하게 되다 싶은 동력학을 강의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듣고 학교에서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또 사실 박철희 박사님 제 사촌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형님한테 이런 또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또 이렇게 이 닥달을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기가 차가지고 소프트웨어는 그때 옆에 있는 김정식이가 네가 하고 나는 하드웨어 하마. 그때부터 저는 그 기아박스나 뭐 이 프로펠러 들고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주로 제작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평가를 산업 수준은 거의 최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의 단계다. 그 시작을 이 방위산업을 통해서 산업체가 엄청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도전에 대해서는 이분들 도전 때문에 오늘날에 저희들이 이런 많은 무기체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예. 이 책이 무슨 책인가면은 이게 제가 이번에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이 뭔 책인가면은 그 서울공대 카메라 이렇게 돌려서 서울공대 그 교수분들이 여러 명 모여서 쓴 책입니다. 현재 국내
산업체 그 복합 융합 시스템. 네, 책 제목이 예, 예. 축적의 시간이라고. 예. 근데 이 책이 그 국내 현재 산업체 작년 9월 달에 이게 발간된 건데 이 책에서 보면은 지금 해양, 항공, 반도체, 건설, 도로 전부 다가 복합 시스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는 2017년인데 과거 우리 75년도에 저희들이 무유도 의뢰를 할 때라 같은 설계 능력이 모를 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분들 때문에 그 과정을 40년 전에 겪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완전 독자로 시스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대한 하나의 고발 형태인데 이런 분들도 이런 무유도 의뢰란 과제에 대한 시작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Never too late.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말은 평가는 산업 자체의 기술 수준은 최악이었지만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방위산업 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근데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그렇게 상황이 이제 어려울 때니까요. 이 어뢰 개발을 진행할 업체 찾는 일도 마땅치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박철희 박사님, 그때 CG 업체 찾는 일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어떠셨어요? 우선 막 연구원들이 건의하는 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잘 해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거나 이런 건 진짜 없었습니다. 그냥 연구들 보고 이 부품 어디서 만든 게 좋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셨어요.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실무 발로 뛰셔야 될 이제 성 박사님 많이 어려우셨죠? 예. 어떠셨어요? 아니 뭐 방향은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저한테 넘기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개발한다는 거는 시제품을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있는 무기 체계를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면은 그 시제품을 제작을 총괄하는 업체를 주시제 업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무유도래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당시 가전업체가 삼성, 금성, 지금 LG가 됐지만 그다음에 대한전선 딱 세 개가 가전업체라는 거는 TV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마지막 첨단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세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무유도 어뢰 개발은 뭐 박사님이 설명을 안 하셨지만 대한전선으로 거의 이제 되도록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그 TV 공장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대한전선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게 어려워 보이니 기술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자기네 기술자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박 박사님도 가시고 저도 가서 딱 하는데 그 대한전선의 최고 기술진이 다 모여갖고 이제 막 토론을 전개하는데 점점 방향이 올해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해병대 예비역 출신의 정 차장이라고 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대한전선의 특수영업부에 와서 방산을 담당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박철희 박사님하고 컨택 포인트가 돼서 자주 만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결론이 안 아는 걸로 가는데 그분이 말석에 있다 탁 일어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 말을 흉내낼게요. 정 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 지금은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어뢰 개발이야말로 회사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인데 모두 안 되는 이유들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 말단에 있던 그분이 아주 용감.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또 되는 쪽으로 싹 이제 돌아졌습니다. 물론 그 분위기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 보고가 결국 최고 경영진에 가서 대한전선이 무유도 어뢰 개발 맞겠다라고
하겠다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CJ 업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정 차장님 생각나시죠? 네. 그 용감하신 네, 씩씩하시고 용감하신 애국자 말씀하시죠. 네. 그분은 전 그 회사 나오고 나도 이제 연구소로 관두고 대학에 갔을 때 예. 그때도 가끔 연락을 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이 그 대한전선 업체 직원이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주시지업체가 된 거죠. 예, 이제 전환시켜 나가면서 예. 이것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무유도 어뢰 개발 실무 담당이 바로 이제 성준태 박사님이셨잖아요. 이제 업체 선정은 물론이고 이제 CJ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좀 많았을 텐데 특히 이제 이 무엇보다도 그 폭발물이 이 어뢰 자체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게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일화가 좀 긴데요. 예. 이제 주시지업체는 정했지만 저희가 또 찾아내야 될 게 어뢰는 알루미늄으로 된 후부 몸체가 있고요. 요 중간에 FRP로 된 또 중간 몸체가 있어요. 예. 요 두 업체는 별도로 찾아야 돼요. 근데 당시 저희 직급이 연구원인데 그 연구소에서 차량이 많지 않아서 공용 차량을 거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릉에서 영등포 구로의 공단에 이제 공장이 많은데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서 이제 공장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후부 몸체를 주물로 제작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서울공대를 졸업하시고 그 자기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는 오세철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 엔지니어링인데 아주 최고로 좋은 회사를 찾아낸 거죠. 그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다가 국수로 때우고 또 일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또 FRP 몸체는 아주 기본적인 FRP 제작업 설비를 갖춘 미온 FRP. 그 당시엔 저거 큰 회사인데 두 업체를 찾아서 저는 이제 아주 신이 났죠. 그랬는데 신이 난 건 잠시고요. 이게 만들었어요. 후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하신 그 정열을 갖고 했는데도 그 시제품을 만들면 이제 이게 물이 안 새는지를 보려고 딱 그 물을 넣고 딱 이게 막고 가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처음 봤지만 굉장히 두꺼운 그 알루미늄 몸체인데 요만한 그 물방울이 그 쇠를 뚫고 나옵니다. 땀방울처럼 다 맺혀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FRP 몸체도 제작 과정에서 몸체 내에 미세한 그 기포가 생기는데 그게 또 다 발생해가지고 강도 수준을 다 만족을 못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박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주시제 업체는 그 대한전선에서 주관하는 게 전동기, 기어박스, 추진축인데 그것도 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놀라운 거는 밤을 새가면서도 방산업체 기술진들이 그걸 해결을 해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그 아주 해결이 잘 됐고요. 제가 폭발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꼭 전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폭약이 아예 없습니다. 탄두를 만들질 않았는데 다른 연구실에서는 폭약이나 탄약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홍릉연구소에 이제 그 당시는 어뢰실이 아니고 이제 기동장비실에 있을 때인데 이전하고 얼마 안 있다가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나중엔 다 회복되셨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홍릉 건물이 반지하에 1층은 3층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도 시제품을 이 창문을 열고 차를 대고 그 창문으로 이렇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안전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던 기동장비실에서는 일을 좀 빨리 하려고 이제 창에다 차를 대고 이제 기관총을 창문으로 내서 위에선 받고 이제 차에다가 그랬는데 하필 그 당시 신문택 소장님이 손님들하고 저 연구소를 돌아보시다가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니까 이한백 실장님이셨는데 아주 뭐 말로 표현 못할 곤욕을 치르셨고 저하고 제일 가까웠던 그 동갑내기 그 동료 연구원은 그 일로 인해서 연구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행히 대우중공업이라는 방산업체에 가셔가지고 그 아주 일을 열심히 하셔서 결국 그분이
그 국내 최초로 만드는 장갑차를 개발하시는 주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TV에서 그 장갑차 개발편에 나오셨는데 그때 조남태 박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줬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인 대우중공업 전무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안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친구니까 너 그때 나가기 잘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국내 첫 해상 무기인 어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박성희 박사께서는 이제 1974년 후반에 이제 국가연으로 이 파견 근무 형태로 해서 이제 홍릉 연구소부터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이 홍릉 시절 어뢰 개발실 인력이나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잠시 나왔는데 어뢰 개발 인력은 실장님과 그다음에 그때 연구원 송 박사님, 그다음 저희들은 그때 이름이 조순광 뭐 이래 연구수. 예. 연구수자가 아마 손가락 수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제하고 제 대학 동기 한 명하고 또 그 해군에서 오신 그분하고 사실은 이 5명밖에 없었어요. 인력이 5명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 한 명, 제일 위에 이제 기획, 프로그램 매니저 한 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 저는 하드웨어로 돌아섰고, 그 양반은 운용 장교. 이렇게 도대체가 뭐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지만은 이 두 분들에 대한 그 집요한 그 어떤 그런 어떤 일하는 방법, 정신, 뭐 그것들로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홍릉에는 제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진해로 내려가게 됐죠. 네, 홍릉은 3년 정도 했습니다. 예. 이제 홍릉 연구소에 합류하셨지만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뭐 연구원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최저 상태였다라는 말씀 스타팅 포인트 주셨는데요. 네. 이제 진해연구소가 출범한 직후에 이제 무유도 어뢰 시제품에 대한 이제 해상 발사 시험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당신이 워낙 초기라서 이 무기체계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또 궁금합니다. 예. 그때 이제 송 박사님도 그때 이제 독일 유학을 가셨고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중의 유도 무기를 당시 착수해야 될 배경은 정말 과욕이었죠. 이때는 저 총책임자는 손우택 박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면 이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연구, 기획, 설계, 제작, 시험 평가. 이 4가지 단계가 연결이 시스템적으로 능력도 없고 안도 없고 시험평가 시설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쏘면 되고 안 되면 실패고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패했죠. 당연히 이제 실패인데 사실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그때 그래도 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당시 진짜 아까 손은택 박사님이 이거는 왠가 뭐 책임자로서는 우리 연구소의 어떤 그런 능력을 그나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우리가 성공을 하자. 그야말로 그때는 거의 집에 안 갔어요. 거의 뭐 밤새 그냥 뭐 그때는 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저희들이 이렇게 출발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알고 탑다운으로 일을 시작한 법을 배우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출발을 해서 한 게 K744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이 이 실패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혼자 이렇게 길을 서는데 이게 그런 말을 띄는 데는 이러한 실패가 참 중요하다. 그러고 요즘 한국 연구개발 문화가 무기체계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실패했다고 온 신문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연구개발하는 과학자들을 상처 주는 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 이 과학자들은 실패를 오히려 인정하고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큰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진짜 이 무유도 의뢰는 그러한 점에서는 굉장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결국 이제 무유도 어뢰 개발은 성공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나라 국산 어뢰 개발에 있어서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이제 마련해 줬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술도 경험도 없었던 시절 국가연에서 이 무유도 어뢰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결국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성희 박사님께서 좀 주시죠.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외국의 기술 지원 전혀 없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 설계하고 국내 업체에서 자체 제작하고 심지어는 이 어뢰에서 가장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송 박사님이 계시던 그 과거 시절에는 하드웨어, 주물 이런 게 중요한 거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일렉트로닉 그 전자장비입니다. 이게 표적을 탐지하는 눈, 시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유도 조정 이런 부분의 부품까지 다 국산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런 게 이런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그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거고 현재 이거는 곧 수출합니다. 예, 이거는 경은에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지금 거의 수출 계약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성과를 일으키게 되는 또 이제 계기를 이제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엔 성준태 박사께서. 네, 뭐 사회자께서 무유도 어뢰 개발에 대한 의미를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무유도 어뢰 개발은 한마디로 하면 된다라는 이제 우직한 믿음, 또 부족한 지식이나 경험은 그냥 열정 가지고 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연구개발의 본질은 그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거고, 그 탐색하면서 보다 나은 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유도 어뢰 개발을 할 때 가졌던 그 도전 정신이나 열정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박철희 박사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병헌 합참본부장이
막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고속중 격파는 의뢰를 만들라. 실질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건 연구 과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되려면 군의 요구 사항하고 맞아야 됩니다. 예. 그때 해군에서 마크 44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그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묻고 맨 겁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중국, 일본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밀전 해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체사 능력 없습니다. 결국 기습전을 해서 우리도 한 번 때릴 수 있어. 그 능력을 최소한 가져야죠. 그 능력 가지려면 뭐 잠수함, 뭐 핵잠수함도 좋죠. 또 그다음에 어뢰로서 때려야 됩니다. 예, 하여튼 신형 어뢰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세 분의 패널 분의 이제 의견을 좀 모아 보면요. 결국은 이제 세 분 모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해상무기 개발의 토대를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 해갖고 오셨는데요.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강력한 이 해군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해군력 강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도 커질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더 강력한 이제 해군 전력을 위해서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박사께서 네. 말씀 주시죠. 우선 저희들도 해군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겠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해군 무기 체계는 다른 군하고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함정부터 국산화, 그다음에 모든 무기 체계가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후배들은 해군의 요구를 더욱더 충족시키려고 한다면은 이 무기 체계는 개인의 전공 영역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자기 개인의 전공은 자그마한 그 뿐이에요. 저는 유체역학 박사, 송 박사는 구조역학 박사. 그러나 이런 자기 전공을 베이스로 시스템을 볼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술과 사람이 한 무기체로 결집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요구를 한다면은 현재는 시스템 디자인을 최선진 기법인 마델링 앤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자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싸게, 더 우수한 무기 체계를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 능력까지 와 있지만은 여기에 멈추지 말고 또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우리가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더 개발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하위가 아니고 선진국의 상위권으로 진입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방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 국방 쪽은 이 군의 요구가 실제로 우리가 우리 무기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거의 대부분이 독자 설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산업체, 아까 우리 박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엄청난 기술을 한꺼번에 긴 시간을 두고 축적한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외국 가서 사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국방의 어떤 시스템 디자인 캐파빌리티가 이런 기술들이 산업체에도 전달돼서 확산돼서 산업체에서도 이 축적의 시간에 고민을 답을 좀 주었으면 하는 걸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송준태 박사께서. 예. 얼마 전에 저희 진해 연구소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무기 체계는 이제 미래 전쟁 양상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도 이제 부합하고 또 한국적인 전장 환경에도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창의적인 무기체계가 아니면 절대 그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아주 잘하고 있어서 저는 뭐 더 이상 부탁할 건 없는데, 단 뭐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무기 개발은 군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도 지금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도 염려는 안 되고요.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뭐 저희 그동안 저도 발 담근 지 한 몇십 년을 그 분야에 있으면서 가졌던 자부심은 뭐냐? 우리가 만든 무기가 바로 이 나라와 결의를 지킨다라는 그 자부심 또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후배님들도 계속 그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 제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리 박사께서. 네, 지금 젊은 사람들, 후배들이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참 되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연구소가 시작할 때는 솔직히 그때 참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건 대접을 잘 받고 뭐 대접 받았기 때문에 저 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보면 그때보다는 대접을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다 해내는 거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내 어뢰 개발에 대한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